네, 지금 벌써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2년, 시카고, 베를린 슈타트오퍼, 예. 그리고 바이로이트 얘기까지 했는데 예. 이거 이상의 또 업적이 또 있는데. 그렇죠. 이거야말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렌보임의 음악 인생의 결정체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제가 공교롭게도 그냥 2000년대 초반, 2006년, 7년 이럴 때 독일에 이제 바이마르라는 도시에 공부하러 갔는데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오케스트라와 바이른보임 지휘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는 음대 학장 그리고 거기 정치인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중요한 어떤 바이마르 도시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옷을 다 갖춰 입고 맞습니다. 어떤 연주이지만 행사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리셉션 같은 것도 되게 크게 하고, 근데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물론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케스트라에 숨겨진 의미들이 엄청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이마르 말씀하셨지만 네.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는 바렌보임이 창설한 이 평화의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가 출발한 곳이 바로 바이마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웨스트 이스턴 디반이라는 것에서부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웨스트 이스턴 디반이라는 것은 괴테의 시집입니다. 이 괴테가 뭐 아주 고령이 돼서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그 파우스트도 나중에 생애 마지막에 결국 완성하지만, 괴테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이국 취미와 같이 이제 중동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세의 그 페르시아 시인들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한 걸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아주 그 마치 어떻게 보면 동양의 신비한 문화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가볍게 소개된 책을 보고는 괴테는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 문화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서양인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항해를 통해서 이미 영국, 프랑스 이런 곳은 제국주의가 시작되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서양인들은 옛날에는 아시아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군대들이 오기만 하면 유럽을 쑥대밭을 만들고 갔죠. 5세기에 아틸라가 그랬고, 훈족이 그랬고, 뭐 9세기, 10세기에는 헝가리, 마자르족들이 그랬고, 또 몽골도 쳐들어오죠. 네. 이래가지고 중세 때에는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그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많았고, 17세기까지도 오스만 제국이 비엔나를 점령할 뻔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서양인들은 아시아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를 공포의 대상이다가 자기들이 국력이 강해지니까 정복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서양인들인데, 괴테는 대문호답게 아니 뭘 그렇게 문화를 정복과 지배의 역사로 보느냐 라면서 이 페르시아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가 결국은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유럽의 정신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서 페르시아 시인 중에 하피스라는 사람의 시집을 독일어로 자기가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하피스의 시를 소개할 때 이 동양은 뭔가 신비로워,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동양을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계몽시켜야 될 대상이다, 이런 시각을 가진 게 아니고 동등하게 본 거죠. 정말 얼마나 이 중세 때는 이 페르시아 또는 뭐 중동의 문화가 얼마나 위대했던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소개한 것이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의 시를 바탕으로 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웨스트 이스턴이라는 것 자체가 서쪽의 동방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동방에서 가장 서쪽이 어디겠습니까? 중동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게 서동 시집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서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 시집.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 제국주의적 시각이 아닌 정말 존중하고 서로 동서양의 문화를 균등하게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굳이 바렌보임이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괴테의 시집인 서동 시집, 네. 웨스트 이스턴 디반이라고 지은 거는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과의 교류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은 팔레스타인 출신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출신인데 서방 세계로 가서 이제 영미권에서 이렇게 그 학자로 일하고 교수로 일하면서
이제 뭐 문화인류학, 뭐 이런 또 사회학 이런 것들을 접목시켰던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문학자였는데요. 이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사람, 바렌보임은 이스라엘 사람. 네. 정말 그 서로 정말 물과 기름 같이 앙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미래에 우리 같이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가장 이 괴테 같은 문호들이 바라던 사회 아니냐 라면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아주 그 사이드는 좋은 저서들도 많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저서들도 많지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정착시킨 분이기도 하죠. 네.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신비롭고 뭔가 동양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조차도 그렇지만 그거는 동양적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적으로 계몽시켜야 된다라는 제국주의 시각이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런 오리엔탈리즘도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수많은 헐리우드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뭔가 정치적 공정성,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백인 남자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히어로들이 막 백인 남자만 있었는데 지금은 흑인 또는 뭐 여성 이렇게 공정한 시각으로 바뀌어 가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분도 사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와 바렌보임은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될 아주 위대한 젊은 음악가들 전부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오케스트라만큼 화합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뭐 시리아, 이집트 등등 수많은 중동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이런 중동의 음악가들 또는 스페인도 이제 세비야가 이 오케스트라의 근거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지역의 음악가들도 다 모아서 이 젊은이들이야말로 전부 한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서로 화합하고 정치적인 그런 걸 벗어나서 화합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괴테가 이렇게 동등한 문화적 시각에서 만들었던 서동 시집, 웨스트 이스턴 디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그 시발점이 바이마르일 수밖에 없는 게 괴테가 인생의 절반을 바이마르에 수상을 하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마르야말로 괴테가 또 젊은 시절에 쉴러도 불러서 쉴러가 활동하기도 했고 바이마르 극장은 또 리스트가 활동했던 그 곳이기도 하고 바이마르는 또 바그너의 작품을 로엔그린 같은 작품이 초연된 곳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독일 근대 문화의 어떤 중심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바이마르만큼 이렇게 그 화합의 역사가 출발하는 곳으로서 적합한 곳이 있겠는가라고 해서 바로 바이마르에서 1999년에 처음 심포지움을 열기 시작해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바이마르가 참 절묘한 곳인 게 이렇게 위대한 근대 독일의 지성과 정신이 탄생한 곳인데 또 야만의 역사도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죠. 아시겠지만 바이마르 근교에 가면 부헨왈트라는 아주 그 끔찍한 이 유대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뭐 차로 얼마 걸리지도 않는 근교에 있는데 이 위대한 정신의 도시에 어떻게 이런 야만의 역사가 바로 옆에 위치할 수 있나. 그래서 실제로 99년에 처음 이 오케스트라를 결성할 때 바렌보임, 자기는 또 유대인이니까 바렌보임이 이 학생들을 이끌고 부헨발트 수용소에 가서 견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다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마르의 역사라는 게 18세기에 그런 정신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바이마르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시리아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이런 그 증오와 전쟁, 이 살육의 역사를 빨리 끝내고 우리가 하루빨리 화합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사이가 안 좋아도 어쨌든 서로 절충하고 대화하면서 연주를 맞춰가야 되듯이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웨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가장 감동적인 지점이 2005년
라말라 콘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라말라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 그 서안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막 만들면서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의 말하자면 노예화 시켜버렸죠. 네. 가두어 놓고 핍박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주를 만들었죠. 자치구를 만들면서 라말라를 이제 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통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 오케스트라 단원 전체를 데리고 라말라에 가서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성사되기 전에 2003년에 에드워드 사이드는 혈액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바렌보임은 더욱 자기 자신 슬픔을 딛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는 거죠. 내가 사이드의 남은 목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2005년에 그 위험한 라말라 콘서트를 강행합니다. 심지어는 뭐 양쪽의 극단주의자, 팔레스타인 쪽이든 뭐 이스라엘 쪽이든 극단주의자들이 뭐 공연장을 폭파시키겠다는 뭐 이런 위협을 해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리고 다 어린 학생들이 그렇죠. 너무 많았기 그래서 때문에. 바렌보임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들에게 그 위험한 곳에 가는 걸 강요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오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해서 단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라말라로 들어간 거죠. 네. 심지어 이스라엘 젊은이들조차. 그래서 정말 그 뭐랄까요, 감동적인 그런 연주회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라말라 콘서트는 영상을 보면은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바렌보임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세상과 시대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결국은 그 작은 미랄이 돼서 나중에는 큰 어떤 결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006년 가을이었습니다. 네.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을 보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베를린 필 단원들과 이제 무대 뒤에서 만나서 네.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 둘이 공연을 보러 왔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가 초대한 두 명의 젊은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그 어디서 오셨냐 이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집트에서 온 오보이스트입니다. 네. 이 모하메드 살레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 또 젊은 여성 그 오보이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네. 그 여성은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집트인, 심지어 이 부모들은 옛날 60년대 중동 전쟁 때 싸운 부모들입니다. 근데 이 두 친구는 같이 막 친하게 와가지고는 뒤에서 같이 막 장난치면서 베를린 필 단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이 두 사람의 오보이스트가 다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었던 거죠. 네. 그 저는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는 그냥 뭐 책이라든지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 단원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 건 처음이니까 끝나고 저 너무 반가운데 제가 뭐 간단한 차라도 대접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그 옆에 베를린의 그 포츠다머 플라츠, 포츠담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질문을 했죠. 라말라 콘서트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라말라 콘서트에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그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도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목관 사중주에서 오보를 맡고 있는 친구가 이 모하메드 살레인데요. 이 친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라말라 콘서트 할 때 바렌보임이 그 강요하지 않겠다. 위험한 곳이니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라고 했는데 다들 들어갔던데 거기서 그 겁나지 않았냐, 죽음이 두렵지 않았냐 얘기를 하니까 이 살레라는 친구가 물론 죽음이 두려웠다. 뭐 폭탄 위협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웠지만 인간이란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가 라말라라면 그건 좋은 죽음일 거라 생각했다. 정말 제가 막 그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말이었고, 두 사람이 그 어깨 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여기 나오겠죠. 네. 이 모습이야말로 바렌보임이 가장 원한 이 모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바렌보임은 사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과감한 발언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 동족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는 네.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우리의 적인데 네. 친하게 지내자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은 바렌보임에게 계속 위협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볼프상이라고 있는데요. 네. 2003년에 바렌보임이 예술 부문에서 볼프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바렌보임이 시상식장에서 낭독을 하면서 야, 이거 뭐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 침공해서 저들의 그 정착지를 뺏고 우리가 침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다. 우리가 이 무력으로 남을 이렇게 침략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 정부 고위 관료들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사람도 야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렌보임 다음에 이 담례 인사를 해야 될 이 이스라엘의 당시 문화부 장관이 올라오면서 단상에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바렌보임 씨에게 상을 주는 거 끝까지 반대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이 발언 유감이다. 동족을 배신하는 짓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불만을 얘기하면서 물러나는데 그 자리에서 바렌보임이 1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러면서 딱 서가지고 나는 우리 동족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폭력을 비난하는 거다. 라면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짧게 던지면서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 정말 바렌보임은 계속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장면도 많은데 이런 걸 용기 있게 계속 자기 주장을 예술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것도 참 굉장한 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